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35페이지입니다. 135페이지. 페이지 135페이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지금부터 배우는 건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들이 갖는 의무를 배우는 게 5장이에요. 5장. 5장이 전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가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개공이 드디어 중개 의뢰인을 만나요. 중개 의뢰인을 만납니다. 우리 전 시간까지는 한 번도 안 만났잖아요. 중개 의뢰인을 만나서 자, 끝날 때까지, 헤어질 때까지의 그 과정 속에 주어지는 의무, 또 책임, 이런 걸 배우는 것이 5장이에요. 1절은 기본 윤리라는 걸 배워요. 이제 드디어 중개 의뢰인을 만나야 되니까 마음가짐을 단단히 해둬라. 이런 기본적인 윤리를 깔고 중개를 하라. 뭐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좀 이따 중개계약을 배워요. 일단 중개계약은 두 가지가 있는데 중개계약은 이런 거죠.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찾아와서 우리 집 팔아주세요. 알았어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걸 중개계약이라 하죠. 중개계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다라고 배워요. 일반 중개계약도 있고 전속 중개계약도 있고. 그러면 집 좀 사주세요. 알았어요. 그럼 이것도 중개계약이겠죠. 자, 이렇게 중개계약을 체결하면 그 다음에 주어지는 의무는 의뢰받은 물건을 10가지 항목으로 잘 분석을 하라. 분석을 해서 이걸 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언제까지 설명해 줘야 되냐면 얘네들 간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을 때를 중개가 완성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중개가 완성되기 전에 설명을 해야죠. 이 중개 완성을 위해서 설명을 하는 거니까 이 설명 의무를 확인 설명 의무라고 해요. 이렇게 중개 완성 전에 이를 살 사람한테 설명을 해줘야 되고 설명했더니 드디어 중개가 완성되었다. 중개가 완성되었다는 건 매매, 교환,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얘기죠. 그때 주어지는 의무, 확인 설명했던 걸 확인 설명 서로 작성하여 양쪽을 교부하고 3년을 보존해라. 또 거래 당사자 간에 이루어지는 계약을 거래 계약이라고 하잖아요. 이 거래 계약서 작성해서 양쪽 교부하고 5년을 보존하라. 이런 의무들이 주어지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 과정을 개공이 도와주는 그런 것도 있어요.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걸 예치 제도.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이제 개공이 의뢰인을 만나서 헤어질 때까지의 과정이죠. 과정이고 그 이후에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의무, 금지 행위도 배우고 또 이 중개하는 과정에서 손해가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또 이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의 설정 의무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게 전체 5장이에요. 문제가 많이 나와요. 최소 7개에서 9개 정도까지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다. 그냥 각 절마다 문제는 다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1절 시작하시죠. 1절의 제목은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기본윤리라고 되어 있는데 그 까만색 박스 안에 29조 법조문만 익히면 충분해요. 법조문에도 들어있고 밑에 본문에도 들어있습니다. 29조의 1항을 볼게요. 29조 1항은 누구와 누구의 의무예요? 네, 개공과 소공의 의무예요. 그걸 잘 표시해야 돼요. 개공과 소공의 의무인데 개공과 소공이 되는 순간 우리는 전문 직업인으로 탈바꿈돼요. 거기 전문 직업인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의사나 변호사나 이분들과 이제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죠. 이게 전문 직업인이 되었으니 항상 어떤 자세로 다녀라. 네. 품위를 유지하고 다니래요. 대충 다니면 안 돼. 항상 깔끔하고 단정하게 이렇게 다녀야 되죠. 품위를 유지하고 어떻게 중개를 해라. 신의와 성실로서 공정하게 중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일단 거기가 포인트예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 업무를 수행하라. 거기 중개 업무 수행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당연히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건 누구니까? 개공과 소공이니까 개공과 소공의 의무다. 일단 핵심 다시 정리합니다. 핵심은 개공과 소공은 어떤 의무를 지세요?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를 져라 이 말이에요. 이게 사실 뭐 뜬구름 잡는 얘기 같지만 아까 제가 확인 설명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제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 배울 때 매도 의뢰 받은 물건을 잘 분석해서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라고 의무를 줘요. 만약에 이 확인 설명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을 뭐 잘못 설명했다거나 부주의로 또 대충대충 중지하다가 잘못 설명을 해서 손해가 있었다. 그럼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데 그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조문이에요. 다음은 너는 신의와 성실로 중개할 의무가 있는데 이 의무를 위반했다는 거지. 그래서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이죠. 29조 1항은 누구와 누구의 의무? 개공과 소공의 의무다. 자,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그 까만색 법조문 밑에 신흥성실 의무를 쭉 적어드렸고요. 적어드렸고 밑에 설명도 해드렸고 맨 밑에 보면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라고 있어요. 이걸 지금 공부할 텐데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는 결론적으로 우리 법조문에 규정된 의무는 아니고 판례에서 개공에게 주어지는 의무예요. 일단은 밑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개계약이라고 하는 것은요. 중개계약. 이 중개계약은 민법에 정해진 계약이 아니에요. 그 민법의 계약편에 정해진 14가지 계약, 14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 하거든요. 전형계약 14가지를 다 열거해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매매, 교환, 뭐 임대차 이게 우리 시험범위에 들어가잖아요. 민법 시험범위에 매매, 교환, 임대차, 뭐 증여도 있고 사용대차, 소비대차, 또 뭐 위임, 고용, 도급, 현상광고, 뭐 종신정기금, 화해, 조합, 임치 이렇게 14가지가 전형계약이에요. 뭐 결국 다 읊었네요. 그러면 어쨌거나 이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에 속하지 않아요. 민법에 규정된 계약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전형계약이 아닌 건 비전형계약 또는 뭐 무명계약 이렇게 부르는데 그 계약은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채권계약은. 그러면 민법에 정해진 14가지 아닌 계약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민법 중 14가지 전형계약 중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진 계약들이 나머지 모든 계약들은. 그래서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 중 가장 유사한 계약을 찾아 이걸 보충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해석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중개계약은 우리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계약인데 우리 공인중개사법으로 더 이상 해결이 안 되는 경우 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의 특별법이니까 우선 적용해서 해결이 안 되는 경우 민법을 보충 적용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 민법상 14가지 전형계약 중 중개계약은 뭐와 가장 유사하냐 이거죠. 바로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렇게 판례가 얘기해요.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이거 시험에 되게 잘 나와요. 이런 지문이에요. 중개계약은 민법상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또는 같다. 그러면 O 이렇게 풀어야 돼요. 위임계약은 뭐냐면 일처리를 맡기는 사람은 위임인, 일처리를 맡는 사람은 수임인 이렇게 불러요. 어떤 사무처리를 맡기는 계약인데 뭐 친구에게 너 직장 동료에게 내 일처리 일부 좀 해줄래? 이렇게 부탁하는 거. 뭐 옆집 그 아줌마한테 마트 가는데 내가 콩나물 좀 사다 줄래? 부탁하는 거. 또 변호사에게 변호를 부탁하는 거. 또 법무사에게 등기를 부탁하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위임계약이에요. 위임계약은 무상도 가능하고 유상도 가능해요. 원칙은 무상계약이라고 그래요. 원칙은 무상계약이지만 유상계약도 가능하다. 그러면 자 중개 의뢰인이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를 맡기는 계약. 이것도 일종의 위임계약인 거죠. 위임계약이에요. 그래서 중개계약은 위임계약과 유사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민법에는 이 수임인이 갖는 의무를 규정하고 있을 거예요. 민법의 681조에 나오는데 이 수임인은 어떤 의무를 지느냐. 바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 사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이렇게 규정돼 있어요. 그러면 이 수임인 자리에 곧 개공이 들어가는 거니까 개업 공인중개사도 어떤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중개를 할 의무를 진다는 결론을 이끌어낸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중개계약은 무슨 계약과 가장 유사하다? 민법상 위임계약과 가장 유사하다는 지문이 하나 뜨고 또 개업 공인중개사는 어떤 의무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로서 중개 업무를 처리할 의무를 진다. O 이렇게 풀어주는 거죠. 그러면 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가 무슨 말이냐 이건데 자, 맨 밑에 세 줄 한번 읽어보시고 중요합니다.
맨 밑에 한번 읽고 가죠.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무임 관계와 같으므로 이만큼만 시험에 내기도 한다고요. 또 그러므로 개공은 중개 의뢰 본질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의뢰받은 중개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자, 넘겨보죠. 그러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임은 무슨 뜻이냐? 그 뜻까지는 뭐 몰라도 되고요.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사람에게 그가 속한 지위에서 통상적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를 말한다. 보통의 사람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주의 의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면 개공이라면 개업공인중개사로서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정도의 주의 의무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신의성실과 유산기념이다라고 적어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이제 판례가 있는데 이 판례가 다 중요합니다. 시험에 매우 잘 나옵니다. 일단은 첫 번째 거,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사건의 내용을 좀 말씀드려야 돼요. A는 실제 땅 주인이에요. B는 사기꾼이고요. 자, 개공에게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땅 좀 팔아주세요.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근데 A의 땅을 팔아달라고 온 거죠. 사기꾼이니까. 그러면서 이 땅이 내 거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개공이 등기부를 떼봤더니 등기부를 떼보니까 소유자가 누구로 돼 있어요? A로 돼 있죠. 그래서 B에게 신분증을 그럼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B가 A의 주민등록 등본을 보여주는 거예요. 등본. 어디서 구했는지는 저도 몰라요. 어쨌든 등본을 구해서 이거를 내가 A다라고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개공이 아니요, 주민등록 등본은 사진이 안 나오니까요, 신분증 보여주시라고요. 그랬더니 B가 아니 내 신분증을 잃어버려가지고 집에 주민등록 등본 있길래 이걸 하다 가져왔다고. 지금 날 지금 못 믿는 거냐고.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개공이 미안하다고. 당신 소유자 맞을 거라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C를 소개했죠. C를 소개하고 토지 매매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계약금, 중도금 받고 얘가 튀어버렸어요. 그래서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손해를 입은 C가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던 거예요. 했더니 개공의 주장은 자, 일단은 개업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우리 다음 시간에 확인 설명 의무를 배울 때 권리관계를 설명해야 된다라고 규정돼 있어요. 권리관계 중에는 당연히 소유권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설명을 해야 되는데 소유권은 뭐냐면 결국 소유자죠. 그러면 이자가 진짜 소유자이냐라는 것도 나는 얘한테 설명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개공은 그래서 나는 이자가 진짜 소유자인가 이렇게 확인해서 너한테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법에는 소유자인지 여부를 꼭 주민등록증으로 확인을 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는 거지. 최근에 법조문이 신설은 했는데 이 판례가 나올 당시는 없었어요. 지금은 주민등록증에 신분증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당시는 이 법조문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법에는 신분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없지 않냐. 근데 나는 얘가 이걸 제시한 대로 나는 설명했다. 왜 나한테 그러냐? 저 인간 찾으라고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판 싸운 거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간 거예요. 대판에 갔더니 판사님이 하는 말, 그래, 이 공인중개사법에는 신분증으로 소유자임을 확인해라 이런 규정은 없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상식상 사진이 붙어있지 않은 주민등록 등본을 확인해가지고 이자가 진짜 소유자인가 라는 확인하는 걸 100% 확신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이걸 주민등록 등본으로 확인한 것은 너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 위반이다. 선관주의 의무 위반이다 이거지. 보통의 사람이 최소한으로 가져야 할 주의 의무, 이걸 위반한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의와 성실로 중개할 의무에도 위반이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결국 너는 손해배상 책임을 져라. 이런 사건이에요. 네. 한번 읽어볼게요. 1번. 개공은 매도 등 처분을 하려는 자가 진정한 권리자와 동일인 인지 여부를 등기부와 멀로 주민등록증 등에 의하여 조사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 나와요. 소유자가 진짜 소유자인지 최소한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할 의무가 있다. 5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런데 자 2번 이어지는데 뭐 이어지는 사건은 아닌데 이 사건 다음에 또 있었던 사건이에요.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똑같이 A는 실제 소유자고 B는 사기꾼이에요. 사기꾼인데 이번엔 개공에게 찾아와서 A 땅을 팔아주세요 하면서 내가 소유자예요 한 거예요. 그럼 개공은 당연히 또 등기부를 뗐지. 등기부를 뗐더니 A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B한테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그래요. 한번 당했잖아요. 물론 그 개공은 아닙니다만 신분증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신분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A의 주민등록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주민등록증이에요. 얘 거 주민등록증을 훔쳐가지고 사진을 지 걸로 바꾼 거예요 지금. 얘 걸 훔쳐가지고. 근데 또 이게 참 불행히도 B는 친동생이고 얘는 친형이었어요. 친형이 이 동생 땅을 팔아먹으려고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신분증을 몰래 훔쳐가지고 사진을 지 걸로 바꾼 거죠. 바꿔가지고 이걸 보여주니까 개공을 확인해보니까 맞거든 얘가. 맞거든요. 그래서 중개했고 또 돈 들고 튀어버렸죠. 이때 이제 B씨가 또 손해배상 청구를 하니까 개공이 왜 그러냐 나 신분증으로 확인했다. 왜 그러냐고. 나한테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했느냐. 주민등록증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위조도 가능하지 않냐. 그러니 신분증으로 최소한 얘가 진짜 소유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지만 이것만 가지고 개공이 충분히 다 조사를 했다라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걸로 충분한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2번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개업공인중개사로서 매도 의뢰인이 알지 못하는 사람인 경우 필요할 때에는 등기 권리증의 소지 여부나 그 내용을 확인 조사하여 보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래서 뭐까지 확인된다고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의 소지 여부까지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 권리증, 등기 필증을 확인해야 된다. 등기 필증이라는 것은 얘가 이제 진정한 소유자인지 또 처분 권한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가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 여기까지 확인할 의무가 있다라고 개공한테 얘기하니까 거기 없는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개공이 황당하죠. 아니 판사님 언제는 신분증을 잘 보면 된다고 하지 않았냐고. 왜 이제 와서 그러냐고. 그랬더니 판사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 앞에 있는 그 사건을 말하는 거구나. 그 사건은 주민등록 등본이 아니라 주민등록증으로 확인해야 된다라는 이런 판례일 뿐인 것이지 주민등록증을 확인하면 책임이 100% 면책된다. 이런 취지의 판례는 아니야. 그렇게 충분하다는 건 아니야. 네. 또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네. 그래서 시험을 나올 때 제가 두 문장 말씀드릴게요. 두 문장. A가 진짜 소유자인지를 최소한 신분증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름을 O예요. 그런데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충분하다. X로 문제를 풀어요. 그렇게 메모하셔도 돼요. 진짜 소유자인지 여부를 신분증으로 확인하면 충분하다. 이러면 X로 문제를 풀어요. 자, 3번 갑니다. 3번. 세 번째 판례는 그 진한 글씨 위주로만 정리하면 충분해요. 개공은 비록 그가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사항이더라도 이게 첫 줄이 무슨 말이냐면 이 법적으로는 개공이 설명할 사항은 아니었대요. 이 법적으로 확인 설명 사항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직접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사항이었어요. 그런데 의뢰인이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한 자리가 되는 것이었어요. 그랬다면 그릇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여기까지가 일단 나올 수 있어. 아직 시험에 안 나온 판례거든요. 법적으로 설명사항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거 의뢰인이 계약 체결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는 중요 사항이라면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만 충분하고 후반부를 계속 읽어볼게요. 자, 만약에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개공의 그러한 행위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적으로 설명사항은 아니었지만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한 사항이었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고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했고 의뢰인은 그 정보를 믿고 계약을 했다면 대충 중개하다. 신흥성실 의무 위반이고 선관주의 의무 위반으로 넌 책임을 져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4번이 매우 중요해요. 왜 매우 중요한지는 날짜를 보면 알아요. 2015년 1월 29일자 작년에 나온 대판인데 작년에 시험에 안 나왔어요. 올해는 꼭 나올 것으로 봐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공과 의뢰인과의 법률 관계는 민법상 위임 관계하고 유사하다고 했잖아요. 이건 알고 있고 그러므로 개공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여기까지 쉬운 얘기죠. 물론 쉬운 얘기지만 여기만큼 더 시험에 나오기도 해요. 자, 세 번째 줄 중요합니다. 이는 개업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 실제 이 대판을 읽어보면은 그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잘 알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제가 이걸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고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 그냥 눈에 익혀두세요. 잘 익혀두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자, 만약에 개공이 중개대상물의 중개를 할 때는 중개대상물에 대해서 중개를 할 때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실효와 성실로 중개를 해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은 중개대상물과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을 함께 도와주었는데 중개대상물 외의 물건, 권리, 지위 이런 걸 개공이 중개할지라도 이때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중개할 의무를 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개공이나 보조원이 중개대상물 범위 외의 물건이나 권리, 지위를 중개하는 경우에도 저기 첫 줄 끝에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권리관계 등을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푸는 거라고요. 네. 잘 눈에 익혀두세요. 자, 다섯 번째 갑니다. 다섯 번째도 뭐 매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자, 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인데 이런 일이에요. 이 집에는 1번으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요. 설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려고 해요. 개공은 당연히 근저당권이 있는 걸 설명했죠. 네, 설명했는데 이 의뢰인이 좀 똑똑한가 봐요. 똑똑해서 이 근저당권의 채권 최고액은 등기부에 나오는데 이 채권 최고액을 가지고는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알 수는 없다. 지금 채권 최고액이 만약에 지금 현재 1억으로 돼 있는데 만약에 실제 채무액이 5천만 원 미만으로 남아 있다면 나는 계약을 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어요. 개공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공이 어유 똑똑하시네요. 알겠어요. 제가 실제 채무액이 얼마인지를 확인해 드릴게요. 근데 실제 채무액을 정확히 확인하려면 은행에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개공은 집주인한테 물어봤어요. 야, 임차 들어올 사람이 실제 채무액이 5천 미만이어야 들어간다고 하는데 얼마나 많니? 그랬더니 지금 3천이 남았대. 3천. 그래서 개공이 그 임차 의뢰인에게 찾아가서 지금 집주인이 3천 남았는데 라고 얘기한다고. 3천 남은 거 확실해? 이렇게 얘기해. 이를 믿고 계약을 했죠. 계약을 했는데 집주인이 말한 실제 채무액이 3천이 아니라 7천, 8천 이렇게 많이 남았었던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게 나중에 경매가 돼버리고 보증금의 일부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손해입은 임차 의뢰인이 개공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했죠. 했더니 개공의 주장은 또 이렇죠. 아니, 네가 실제 채무액을 확인해 달라길래 내가 집주인에게 물어봤다고. 집주인이 물어봤더니 3천 남았다길래 내가 3천이라고 설명했다고. 내가 속였냐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이런 사건이에요 또. 그랬더니 자 갑니다. 5번. 개공은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그 채권 최고액을 조사 확인하여 의뢰인에게 설명하면 족하고 실제 피담보 채무액까지 조사 확인하여 설명할 의무까지는 없다. 일단 없다. 그런데 다만 개공이 실제 피담보 채무에 관한 그릇된 정보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마치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의뢰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의뢰인이 그 정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에 이르게 되었다면
이는 그 선량한 권리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하게 중개할 의무에 위반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 3번 판례와 좀 유사한 사건이네요. 일단은 이 사건에서 5번에서 첫 번째 줄하고 두 번째 줄이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는 뭐만 설명하면 충분하다. 네. 채권 최고액을 설명하면 충분하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자, 만약에 개공은 근저당이 설정된 경우 실제 채무액을 설명해야 한다. 이러면 틀립니다. 네. 실제 채무액을 설명할 의무는 없다. 그런데 의뢰인이 실제 채무액을 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데 중요사항으로 삼았죠. 근데 이걸 개공이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진실인 것처럼 그대로 전달했고 이를 믿고 상대방과 계약이 되었다는 거지. 그러니 이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신의를 지켜 성실한 중개할 의무에 위반되는 것이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이 5가지 판례 잘 나오고 가장 중요한 건 4번하고 5번이 되겠다. 4번하고 5번. 특히 4번은 오래 유력하다. 자, 들어갑니다. 밑에 이제 방금 우리는 2가지 공부했어요. 앞장에 29조 1항에 신의와 성실로 공정하게 중개할 의무, 또 하나 판례에서 주어지고 있는 선량한 관리의 주의 의무, 이 2가지를 공부했어요. 그리고 앞장에 135페이지에 29조 2항이 있죠. 29조 2항이 비밀 누설 금지 의무라는 의무예요. 이건 법조문에 주어지는 의무인데 이걸 바로 본문 들어갈게요. 136페이지. 136페이지 본문으로 바로 갈게요. 자, 비밀 누설 금지 의무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그 동그라미 1번 어디가 중요하냐면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 등 이만큼. 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무슨 뜻이에요? 자, 개공 또 소공 또 보조원 그리고 사원 임원 이 사람들을 다 묶어서 부르는 말이었죠. 자, 좋아요. 이게 먼저 중요해요. 개업 공인중개사 등. 그 다음에 지금부터 밑줄 치지 마시고 묶어보세요. 어디 묶냐면 이 법부터 제외하고는까지를 묶으세요. 이 법부터 제외하고는 이만큼 이게 묶어보세요. 묶고 여기다가 예외라고 쓰세요. 예외. 이 법 여기부터 제외하고는까지 묶으셨죠? 묶으셨고 자, 그 부분을 제가 빼고 뒤로 빼서 읽어볼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그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이 법과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 말이에요. 아하, 그러면 일단 정리해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등은 업무상 알리는 비밀 누설하면 안 돼. 하지만 이 의무는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현재까지는. 이런 뜻이고 이어지는 문장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그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같다. 그러면 폐업한 이후에도 이 의무를 지켜야 한다.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법조문이에요. 자, 이걸 잘 익혀놔야 돼요. 자, 첫 번째 중개보조원도 이 의무가 있다 없다? 있죠.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돼 있으니까 동그라미 2번에 설명이 들었듯이 개공,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모두에게 주어지는 의무다. 이게 바로 비밀 누설 금지문하는 거죠. 대부분들의 전문 직업인들은 비밀 준수 의무가 다 있죠. 뭐 의사나 변호사들처럼 우리도 전문 직업인으로서 개공과 소공은 전문 직업인으로서 의무를 지켜라 이거죠. 비밀 누설 금지문을 지키라. 근데 뭐 중개하다가 뭐 대단한 비밀이 있습니까? 뭐 있을려나 모르겠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의뢰받은 물건, 이 의뢰받은 물건을 이제 조사하는데 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물건에 어떤 하자가 발견된 거죠. 중대한 하자. 이 중대한 하자를 동대방네에 떠들고 다니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 중대한 하자, 이 비밀에 대해서는 뭐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 거죠. 개공 등 모두가. 그러나 예외가 있다 없다? 있다. 예를 들면 이걸 설 사람한테는 이 하자를 설명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되는 거죠. 이 법상인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니 자, 정리해보면 이 중개대상물의 중대한 하자는 비밀을 준수할 의무를 지는데 다만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인에게는 저 항목은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예요. 좋아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예외가 있다. 저 밑에
공인중개사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중개대상물의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확인 설명 의무가 있으므로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한 하자의 경우라면 이를 취득하려는 의뢰에 대해서는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예외가 있다는 거. 그런데 뭐 이거죠. 취득할 사람에게는 설명을 해야 되지만 그 밖에 동네방네에게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위반이 된다는 얘기예요. 위반이 돼요. 어떤 위반이냐? 오른쪽에 나오죠. 이 의무를 위반했을 땐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장난 아니네요. 장난 아니에요. 이 물건을 조사하는 과정에 발견됐어요. 예를 들면 뭐 거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데 귀신이 앉아있어. 그래서 집주인한테 보이냐고. 나는 안 보이는데? 나는 보여. 저기 앉아있어 귀신이. 이런 중대한 하자. 이거에 대해서 동네방네 뭐 떠들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떠들고 다니면 이게 처벌된다는 거예요. 다만 살 사람한테는 설명해야 되는 거지. 네. 그런 뜻이에요. 뭐 얘가 적절치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개공이 막 이걸 너무나 말하고 싶어 미치겠는 거야. 막 입이 막 근질근질해. 말하고 싶어 미치겠네. 그래서 이걸 보조원한테 야 네가 말해 이럴까봐 보조원한테 네가 말해 이럴까봐 중개 보조원도 이 의무를 시키라는 얘기고 또 이걸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이걸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봐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네. 너무나 말하고 싶어서 폐업할까봐 죽을 때까지 이 의무를 지켜라 이렇게 한 거예요. 업무를 떠난 후에도 또한 갔다. 그래서 이 의무는 죽을 때까지 지켜야 되는 의무예요. 그래서 평소에 입이 좀 가벼우신 분들은 중개하기 좀 힘들어요. 중개하기가 힘들어요. 네. 이거 참 이거 가장 중개하면서 가장 힘든 의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위반치 제재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걸 알았고 계속 이어지는 문장도 알아야 돼요. 이 의무에 위반한 처벌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다. 이렇게 출제돼요. 시험에도. 우리 법에 규정된 거예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왜 처벌을 원치 않냐면 이뻐서가 아니에요. 이뻐서가 아니라 손해배상 합의가 되는 경우예요. 손해배상 합의. 이럴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개공의 위반 사유 중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하지 않는 걸 찾아라. 이렇게 찾으면 비밀 누설 금지 의무 이걸 찾으면 돼요. 이게 방금 우리는 기본 윤리라는 걸 공부했어요. 다음에 이제 중개계약으로 건너갑니다. 2절 중개계약. 중개계약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반 중개계약, 두 번째는 전속 중개계약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특징을 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일단 상식선에서 좀 답 좀 해보세요. 자, 매도를 원하는 사람이 개공갑을 찾아가서 우리 집을 팔아달라고 맡기고 싶어요. 근데 꼭 갑을 찾아가야 돼요? 집에서 전화해도 돼요? 전화해도 되죠. 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잖아요. 전화로 집을 좀 팔아달라고 많이 해봤잖아요. 네. 그러니 이 일반 중개계약이라는 것은 구두계약으로 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구나. 그러면 갑에게 찾아갔어요. 이번에 집 좀 팔아달라고 찾아갔어요. 찾아가면 개업공인중개사는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걸 써주던가요? 아니요.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의뢰인은. 심지어 이게 일반 중개계약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사실은 있기는 하지만 이거를 써준 적이 없어요. 개공은. 그래서 이걸 통해 뭘 또 하나 할 수 있냐면 일반 중개계약서라는 것이 있기는 있는데 개공은 이걸 작성할 의무가 없구나 법적으로. 그렇지 이게 작성할 의무가 있다면 매번 위반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구두계약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 중개계약이구나. 그 다음에 A가 갑한테 맡겼는데 바로 다른 개공한테 또 중개 의뢰를 해도 됩니까?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잖아요. 그렇지. 실제 이렇게 법정도 돼 있군요. 여러 개공에게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러면 이 개공 중에는 상대방을 찾아서 중개 완성을 시킨 한 사람만 법비 받는 거죠. 법비 받고 나머지는 다 꽝이죠. 다 꽝이고. 심지어 A가 이렇게 여러 군데 중개 의뢰를 해놓고 교차로 생활정보지에다가 내가 직거래하겠다. 물건을 올려놓고요.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이라고 불러요. 내가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거래를 했다 이거죠. 이때 법비 받을 사람 있다 없다? 한 명도 없어요. 다 꽝이야. 다 꽝. 그래서 개공에게는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맞네요. 그러면
이 A 입장으로 볼 때는 이 계약이 좀 유리해 보이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아요. 만약에 이 개공이 이번에 26회 공인중개사 합격생이에요. 합격생인데 오늘 개업식을 해요. 개업식 하는데 A가 집 팔아달라고 찾아왔어요. 갑이 이제 극도로 흥분했죠. 나 잘 될란가 봐. 흥분했어. 그래서 내가 기필코 내 이 첫 중개를 기필코 해내리라.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갑은 신문 광고, 신문 전단지 수만 장, 각종 생활봉지보지 다 내고 이렇게 해서 엄청난 광고비를 들여서 일주일 만에 B를 찾았어요. 찾아서 데리고 갔더니 A가 어제 팔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 깜빡했어. 맞아. 다른 개공한테 의뢰할 수 있는 것인데. 깜빡했네. 그럼 이제 갑은 이번에 큰 교훈을 얻었지. 앞으로는 적극적 중개를 할 거예요? 소극적 중개를 할 거예요? 당연히 소극적 중개를 하죠. 아까처럼 그건 적극적 중개를 하지 않아요. 그건 다른 개공도 다 마찬가지예요. B를 찾는 게 아니라 B를 기다리는 거죠. 기다려요. 그러니까 여러 개공한테 의뢰했다고 해서 신속하게 거래가 된다는 보장이 없다 이거죠. 없다. 한편 B가 개업 시간은 오후에 찾아왔어요. 갑을. 갑은 이제 극도로 흥분했죠. 나 진짜 될란가 봐. 그래서 이제 갑은 저번 이번에 금방 합격한 사람이니까 학원에서 배운 대로 이걸 성실 정확하게 잘 설명해서 10가지를 잘 설명해서 얘한테 이제 설명을 해줘요. 설명하는데 막 민법책, 공법책 꺼내가지고 막 설명해주고 부족한 거 뭐 인강도 틀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해가 떨어졌네. 7개밖에 설명 못했는데. 그래서 나머지 3개를 내가 내일 설명해줄게. 내일 꼭 와. 아침 9시에 와. 근데 B가 이제 너무 지루했어. 너무 지루해서 바로 옆집에 찾아갔더니 옆집에서는 30분 만에 끝내버리네. 그 다음날 하염없이 갑은 기다렸죠. 근데 갑이 또 큰 교훈을 얻었죠. 그날 온 손님은 그날 끝장내야 되는 거구나. 내가 성실하게 조사할 시간이 없구나. 앞으로 어떻게 중개해요? 대충 하죠. 대충. 장점은 부풀리고 단점은 숨기고 이렇게 해서 B가 버려요. 아니 그렇게 좋으면 사장님이 사지 왜 나한테 파네? 이런 말이 할 정도예요. 그래서 앞으로 불성실하게 대충 중개를 하게 된다는 거죠. 거래 성립을 서두르게 됩니다. 그러니 중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다. 결국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두에게 불리한 형태의 계약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형태가 일반 중개계약이다. 이러한 일반 중개계약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속 중개계약을 지금으로부터 약 20년 전에 도입을 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이 전속 중개계약만 사용하거든요. 일본에서 도입한 계약 형태예요. 말 그대로 매도 의뢰인이 한 사람의 개공한테만 맡기는 계약이에요. 그리고 유효기간을 줘요. 이 유효기간 동안에는 내가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하지 않는다. 만약에 다른 개공한테 중개 의뢰해서 거래해버렸다면 이건 위약이 되고 갑한테 위약금을 줘야 한다. 복비만큼 위약금을 줘야 된다 이거죠. 그럼 개공한테 상당히 유리한 형태의 계약이네요. 그리고 A 입장으로 볼 때도 좀 유리한 형태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난 한 사람한테만 맡겼기 때문에 갑은 앞으로 적극적인 중개를 하고 성실한 중개를 하며 제가 빠져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거지. 네. 그래서 이런 성실한 중개를 기대할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한 사람의 개공한테만 맡기니까 상대방을 쉽게 못 찾을 수 있는 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전속 중개 계약을 했을 때 개공한테 어떤 의무를 주냐면 당신은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의무를 줘요. 그럼 어디에 정보를 공개하냐면 주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나중에 우리가 배우는 제도인데 이 부동산 거래 정보망은 인터넷 홈페이지인데 개공들만 가입해서 이용할 수 있어요. 일반인은 가입이 안 되고 여기에다가 주로 공개를 하라고 해요. 그럼 여기에는 다른 개공들이 가입이 돼 있잖아요. 다른 개공들은 갑이 전속중개 의뢰받은 사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 B를 다른 개공이 찾더라도 이렇게 공동으로 중개가 가능하다. 신속한 거래도 가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에게 유리한 형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서 거의 이용되고 있지는 않다. 현실적으로. 가장 많이 이용되는 것은 일반 중개계약에 머물러 있어요. 아직도 후진국적인 형태의 중개계약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자, 이 특징을 말씀드렸고
법조문 들어갑니다. 법조문. 일반 중개계약 137페이지 일반 중개계약의 조문 살펴보기. 여기는 법조문을 먼저 보셔야 돼요. 법조문을. 법이 22조. 제가 있는 부분을 밑줄 쳐보세요. 중개의뢰인은 이만큼. 그 다음 그 줄 끝에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그 다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만큼.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일반 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법조문이에요. 사실은 이게. 아니, 어떤 의뢰인이 개공을 찾아가서 사장님, 나 우리 집 팔고 싶어. 사장님 사무실에 일반 중개계약서 있잖아. 나 그거 좀 써줘. 이런 상황이죠. 개공 이 말 듣고 이게 뭐니? 이렇게 얘기할걸요? 학원 다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지금 일반 중개계약서가 있는지도 모르고 심지어 이게 일반 중개계약인지도 모르는데 어떤 의뢰인이 찾아와서 사장님 일반 중개계약서를 써주세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왜 이런 법원을 썼을까 이거지. 이런 점을 썼을까. 밑에 1, 2, 3, 4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중개대상물의 위치와 규모. 이건 뭐냐면 A가 갑을 찾아왔습니다. 사장님, 나는요 무슨 시, 무슨 동, 무슨 아파트, 몇 동 몇 호 살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는 위치죠, 위치. 저요 30평 살아요. 규모죠, 규모. 우리 집 5억에 팔아주세요. 두 번째, 거래 예정 가격이죠. 보통 여기까지 대화하죠. 여기까지 대화하면 개공이 어유 고맙다고 연락처 남기고 가 계시면 열심히 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지. 그런데 갑자기 3번 중개 보수 이렇게 써 있어요. 개공이 그래요? 5억에 팔아줘요. 그랬더니 개공이 200 준비해. 그래?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지. 거기서 복비 얘기를 왜 해? 근데 이럴 수는 있나요? 자, 5억에 팔아주세요 했는데 이거 복비 200인데 복비 200인데 내가 이거 자신 있어. 나한테 일주일만 맡겨봐. 딴 데 맡기지 말고. 그 대신 딴 데 맡기지 말고 나한테 일주일만 맡겨보면은 내가 일주일 안에 팔 수 있도록 노력해볼게. 그 대신 내가 나한테만 맡겨주는 조건으로 복비 200인데 150만 받을게.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랬더니 의뢰인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네 번째, 너랑 나랑 너랑 준수해야 할 사항이 생기죠. 이런 사항이 생기면 이제 일반 중개계약이 체결된 거죠. 체결됐는데 나중에 이 구두계약으로만 하게 되면 딴소리 할 수 있어. 내가 언제 그랬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첫 줄 다시겠습니다. 22조 첫 줄. 중개의뢰인은 내가 중개의뢰한 내용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 이럴 때는 개공에게 우리가 방금 대화한 내용을 기재합시다. 라고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이런 법조문이에요. 아, 그렇구나. 그럼 이렇게 요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오면은 작성할 가능성이 높아지죠. 이렇게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는 거예요. 권장. 근데 주의할 점은 이 요청이 있더라도 작성할 의무는 있다 없다? 없다. 왜?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험에 그렇게 답하시는 거 이따 나와요. 의뢰인이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근데 개공은 요청을 받았을 때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한다. 이러면 X입니다. X. 그리고 밑에 1, 2, 3, 4 네 가지 있죠. 네 가지를 묶으시고 위, 가, 수, 준 여기에 체크하면 됩니다. 왼쪽에 뭐라고 쓰냐면 기재 요청사항이라고 쓰시면 돼요. 그러니까 일반 중개계약 체결 시 의뢰인이 개공에게 기재를 요청할 수 있는 사항 아닌 걸 찾으라고. 위가 수준 아닌 걸 찾으면 된다고. 위는 뭐예요? 위치 및 규모, 가, 거래, 예정, 가격, 중개, 보수, 그리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 네 가지 필수 암기사항이에요. 필수 암기사항 중요합니다. 위, 가, 수, 준. 자, 그리고 뒷장 넘어갔다 다시 올게요. 뒷장 넘겨보시면 작성 요청과 기재 요청사항이라고 적혀 있죠. 방금 동그라미 1번 의뢰인은 위가 수준 기재를 요청할 수 있다. 동그라미 2번의 설명이에요. 이 법조문의 설명. 의뢰인의 일반 중개계약서 작성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개업공인 중에서는 일반 중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할 의무가 없다. 법령에서 의무를 부여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다만 작성을 요청할 수 있게 함으로써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을 뿐이다 이거죠. 자, 이제 표준서식을 공부하는데 표준서식. 앞장으로 오세요. 법조문을 먼저 보는 게 편해요. 법조문. 019조. 019조는 0이 뭐냐면 대통령령이에요. 대통령령. 그 대통령령 19조가 매우 중요해요. 법조문이. 자, 읽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에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거죠. 일단 이걸 먼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법 국토부령. 국토교통부령. 여기에 모든 서식을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되는 모든 서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령이 뭐냐면 국토교통부 장관령이죠. 국토교통부 장관령. 결국은 모든 서식은 누가 정한다? 그렇습니다.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반 중개계약서는 일반 중개계약서에 처음부터 작성 의무가 없죠, 지금. 처음부터 작성 의무가 없어. 그럼 표준 서식이 꼭 있어야 되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의뢰인이 기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면화를 권장하고 있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표준 서식이 있을 필요도 있다. 그러면 현재 표준 서식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표준 서식은 누가 정하니까?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까 대통령령에서 국토부 장관령에다가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표준 서식은 누가 정하니? 국토부 장관이 정하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위임을 한 거예요. 위임. 그럼 현재 이 대통령령에 있는 법조문만 가지고는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없는지를 명확히 알 수 없죠. 국장이 필요하면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쓴 거니까. 그럼 현재 표준 서식이 있는지 여부는 어디를 가보면 되는데? 국토부령을 가보면 되는데 바로 밑에 규칙 13조. 규칙 13조가 국토교통부이란 말이에요. 제목이 일반 중개계약서 서식이죠. 읽어보죠. 19조 규정에 따른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 결국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서 안 정했어요. 정한 거죠. 국토부 장관은 표준 서식을 꼭 정해야 되는 건 아닌데 정했던 거죠. 정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뒤로 넘겨보시면은 양거로 2번. 양거로 2번 들어갑니다. 일반 중개계약서의 표준 서식 들어갑니다.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은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해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고 그랬죠. 방금 대통령령에서. 근데 2번. 표준 서식은 항상 국토부령으로 정하게 된다. 근데 개공은 작성 의무가 없으므로 표준 서식이 필수적인 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령에서 국토부령의 표준 서식을 정할 수 있음을 위임하고 있을 뿐이다. 현재 표준 서식 유무는 국토부령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3번 중요합니다. 일반 중개계약서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다라고 국토부령 13조에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현재 국토교통부령에는 일반 중개계약의 표준 서식을 정하고 있다. 근데 국토교통부령이 표준 서식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있다. 다만 이는 그럼 현재 국장은 표준 서식을 정해 권장하고 있는 거죠. 권장 양식에 불과하므로 개공은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없다. 그 3번이 중요합니다. 또 1번하고 동그라미 1번하고 동그라미 3번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저 밑에 표 있죠. 표. 이 표가 참 중요하거든요. 표에 보면은 왼쪽에 일반 중개계약 있죠. 일반 중개계약서 처음부터 작성할 의무가 없다. 작성할 의무가 없다. 표준 서식은 있다. 이걸 사용할 의무는 없다. 사용을 권장할 수 있는 서식이니까. 그리고 이 작성했을 경우에 3년간 보존해라 이런 규정도 없다. 그리고 정보를 공개해라 이런 규정도 없다. 그래서 뭐만 있다? 표준 서식만 있다.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그래서 일반 중개계약까지 했습니다. 우리 바로 다음 시간에 전속중개계약을 이 표를 같이 정리하면서 비교 정리하면서 전속중개계약을 이어갈 것입니다.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